점수 잡는 Hack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의 박범준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1의 섹션 3번 풀이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섹션 1번, 2번에서 배우셨던 내용과 섹션 3번의 풀이 방식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 같이 풀이를 해보면서 앞전 섹션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한번 해보고 풀이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차이점은 지문의 길이가 엄청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의 긴 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동시에 출제가 되는 게 특징인데요. 일단 포커스는 지문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먼저 하나하나씩 다 살펴본 다음에 그 유형대로 풀이 전략을 짜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나온 것을 동시에 풀어줘야만 합니다. 일단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로부터 시작하면서 해당 문제의 특징과 풀이 전략 같이 팁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제시된 문제는 보통의 학생분들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제목 고르기 문제의 유형인데요. 해당 문제는 헤딩이라고 불러주고요. 한국식으로 좀 더 왜곡해서 번역을 한다면은 단락별 소제목 고르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해당 지문은 여러분들께 알파벳으로 지정된 여러 가지 섹션으로 각 지문을 나눠주는데, 현재 보고 계신 문제는 이 지문을 5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그 섹션을 각각 알파벳으로 표기를 해놨을 거예요. 이 각각의 섹션에 대해서 이 박스 안에 있는 제목 후보군을 보신 다음에 각 단락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제목 정답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데, 특이점으로는 답안지에 영어로 적는 것이 아니고 로마 숫자로 답을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정답지에는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번호가 제시가 되어 있죠. 이 각 번호를 하나씩 골라서 가장 어울리는 제목을 골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목 찾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키워드를 먼저 외운 다음에 그것을 지문 속에서 추적해서 푸는 방식이 통하진 않고요. 제목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정하신 것처럼, 인정 잘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읽고 난 다음에 정답을 확인하는 게 이 문제의 풀이 방식이죠. 따라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의 섹션을 읽고 와서 정답을 찾아주시는데, 이것도 같이 고려해 봅시다. 박스 안에 있는 이 항목은 기본적으로 읽지 말아줍니다. 왜냐하면 박스 안에 제시되어 있는 이 목록의 순서가 지문의 순서랑은 전혀 상관없이 완전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미리 읽어서 지문의 흐름을 파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제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기억을 다 할 수가 없죠. 그런 이유로 일단 항목은 먼저 읽지 말아주시고 그냥 바로 섹션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당연히 박스로 오셔서 정답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지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고려하실 사항이 있어요. 이게 제목 찾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IELTS 시험에서의 제목 찾기 문제에 조금 더 두드러지는 특징은 해당 단락 전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제목으로 정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단락을 잘 읽었는데 정답을 찾으러 왔을 때 이 지문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문의 일부, 예를 들면 한 문장 혹은 뭐 두 문장, 되게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정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서 IELTS 헤딩 문제는 일단 내가 지문을 읽어서 박스에 오셔서 어떤 식으로도 봤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냥 답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이 지문 전체의 내용을 내가 다 이해해서 어떤 그럴싸한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서 푸는 게 아니고 적당히 읽으신 다음에 그냥 봤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답을 고른다, 이 전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답 내기가 더 수월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더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은 단락이 아무래도 길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은 단락을 전체를 한 번에 읽으시고 답을 찾아보셔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추천은 기본적으로 원칙상 헤딩 문제를 할 때는 하나의 섹션 혹은 단락을 읽으실 때 2번 나눠서 정답을 찾아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A번 섹션을 혹은 A번 단락을 읽으실 때 어느 정도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한 번에 읽어서 답을 찾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2번 나눠서
처음 절반 읽고서 정답 한번 찾으러 가시고 박스에서 두 번째 부분 읽은 다음에 끊으시고 정답 찾으러 가시고. 왜냐?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이 초반에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답이 한가운데에 나올 수도 있고 정답이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정답의 힌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나올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초반 부분에 정답이 나온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절반 정도 읽고 기억하는 것이 전체를 읽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더 잘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나온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저의 추천은 헤딩 문제를 풀 때는 원칙적으로 두 번 나눠서 푸는 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두 번 나눠서 확인하면 물론 좋은데 시간이 이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강의 풀이에서는 제가 정답이 나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바로 정답 부분을 알려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풀 때에는 두 번 정도 나눠서 답을 찾아주는 거를 좀 진지하게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출제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풀 때 100% 거의 정말 100%라고 할 정도로 출제가 많이 되는 서머리 퀘스천 문제인데요.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빈칸 넣기 주관식 문제로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전 섹션에서 빈칸 넣기 문제를 해본 적이 있으시죠? 기억하시고 있으시죠? 우리 시험에서 주관식 문제라면은 100% 정답을 어디서 골라서 적으셔야 되죠? 예, 그렇죠. 지문에서 정답을 골라서 그대로 지문에 있는 단어를 병양하지 않고 정답을 있는 그대로 적으셔야지 되는 문제가 되죠. 이 문제 역시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고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바꾸지 않고 일단 빈칸 넣기 문제로 넣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문제별로 단어 수는 다르게 설정해 놓을 거라서 문제에서는 몇 개 단어까지 우리한테 허용해 주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하고 지금 제시된 문제는 이제 한 단어씩만 골라서 정답을 적으셔야 되죠. 서머리 문제의 주요 특징으로 주목해 볼 거는 이 문제가 순서대로 정답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순서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혼합형인데 전략을 이렇게만 짜봅시다. 출제 빈도를 놓고 봤을 때는 순서 일치로 나오는 경우가 대략 8, 비일치, 그러니까 정답이 번호 순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한 20% 정도 꾸준히 사실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풀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전제를 하나 깔게요. 빈도가 일치가 높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은 일단 일치를 기본 전제로 풀어주시고 중간중간에 비일치에 해당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할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80% 정도는 일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도 번호대로 답이 나올 거다를 기본 전제로 깔고 풀어주세요. 그렇다면은 문제 전체를 읽지 마시고 문제를 일종의 개별 문제 푼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는 거죠. 즉 33번 문제가 일단 제일 먼저 풀릴 것으로 전제를 까신 거기 때문에 이하 34번 쪽 이하 내용을 먼저 읽지 마시고 33번까지만 읽어줍니다. 최대한 여기만 읽어서 문제 풀 때 필요한 키워드를 외워주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일치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까? 서머리 문제의 비일치는 대개의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예를 들면 33번 있고 34번이 있을 때 바로 앞뒤에서 한번 순서를 바뀌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서머리 문제의 비일치예요. 다시 한번 서머리 문제의 비일치의 특이점은 바로 앞뒤 문제의 정답 순서를 바꾸는 데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일치를 눈치를 채시려면은 일단 문제를 먼저 푸시고 다음번 문제, 예를 들면 34번 문제를 읽었을 때 내가 방금 위에서 읽어봤던 내용이 34번에 읽힌다면 좀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다음 문제를 읽었을 때는 항상 내가 모르고 있는, 보지 못했던 내용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내가 방금 33번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읽어봤던 내용이 본문에서 방금 읽어봤던 내용이 다음번 문제에 읽힐 때가 있어요. 내가 봤던 표현이, 봤던 내용이. 그러면 이거 비일치구나라고 눈치를 채셔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일치를 전제로 가는데 비일치도 일정 빈도로 나오니까 다음 문제를 파악하실 때 내가 봤던 내용인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인지를 좀 감안하면서 좀 봤던 내용이 나온다 싶으면은 비일치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일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푸는 거죠. 오늘 풀이하면서 계속해서 이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전제를 무조건 일치를 전제로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작업은 단어수 하나 체크해 주시고 첫 번째 문제까지만 읽어주세요. 개별적으로 문제를 취급해서 풀어주자 이거죠. 그럼 실제로 한번 문제를 읽어보죠. 이거는. 자, 제목을 보시면 석탄 광산에서 인공 조명을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래서 광산 얘기가 나오고요. 유럽에서의 석탄 광산은 실제로는 13세기부터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광산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인공 조명을 내기 위한, 그러니까 조명을 재기 위해 쓰였던 여러 가지 방식들이 광산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빈칸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fire dump라고 해서 광산 안에 있는 자연에서, 광산에서 발견되는 메탄가스의 종류인데, 사실 우리가 이 fire damp에 대한 지식을 미리 알기가 어렵죠. 그렇다면은 일단 키워드로 외워줍니다. 제가 괄호 속에 메탄가스라고 해놨지만 일단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명사라면은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면 그게 특정한 용어일 수도 있고 하니까 명사 모르면 키워드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일종의 fire dump라는 메탄가스의 존재 때문에 빈칸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는 위험성, 그 다음에 메탄가스, 빈칸 앞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13세기 때 유럽에서 광산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정도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13세기 유럽,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됐어요. 그 다음에 메탄가스, 한 요 정도 중심으로 키워드를 잡으신 다음에 지문에서 이것들이 나왔을 때 답을 내봅시다. 자,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문제인데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으로는 이렇게 선택지를 4가지를 제시하고 답을 하나 고르는 유형을 제일 많이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여러 가지 해보시면서 객관식형 문제는 많이 풀어보셨죠. 이 문제도 결국 A, B, C, D 4개 선지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답을 이제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답은 당연히 하나만 고르셔야 되고, 답을 쓰실 때에는 시키는 대로 알파벳으로 답안지에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7번 문제의 정답이 A번 같다 그러면 답안지에 그냥 A 이렇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 영어를 전체를 적으시는 게 아니고,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출제가 많이 되면서 순서 일치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지까지 미리 문제를 다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읽으실 때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이 질문지, 즉 선택지 말고 질문만 미리 파악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서 일치 문제인데 37번만 읽으냐? 그것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전체 문제를 모두 읽어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다른 문제 대비 어디서 문제를 풀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키워드 제시를 굉장히 선명하고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문제를 파악하는 거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요. 그리고 키워드가 다시 한번 명확히 제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읽어봐서 키워드를 미리 선택해 주시면 정답을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어디에서 내가 이 문제를 답을 풀어야 되는지를 미리 조금 체크해 놓고 풀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7번부터 여기는 마지막 문제 40번까지 선택지 제외하시고, 이 선택지는 제외하고 문제 부분만 빠르게 훑어서 키워드를 딱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는 거의 명칭 위주로 잘 주거나 뭐 숫자 위주 같은 키워드를 잘 주기 때문에, 혹은 단락을 또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내가 이 표현을 보면은 문제를 풀면 되겠다 싶은 표현들을 잘 주기 때문에 미리 읽어보시는 게 더 유리하겠다. 그럼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해봅시다.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 힌트를 잘 줬죠. 다름 아닌 1810년도 무수히 많은 영어 글자 속에서 숫자 힌트 찾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1810년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광산주들이 나왔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풀면 되겠다 체크해 두시고, 38번도 빠르게 읽어보시면서 자, 키워드 눈에 잘 띄죠. 이번엔 1812년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름이 떴죠. 명칭 Failing Colliery. Failing Colliery는 그냥 Failing은 이름이고요. Colliery는 영국에서 쓰이는 광산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일단 여기 또 명칭이니까 키워드로 잡아봅시다. 추가적으로 간다면 폭발도 괜찮았겠죠. 그 다음에 39번도 보시면 여기 이름 떴죠. 데이비. 그래서 데이비스가 제시했던 람프, 조명기구,
그것이 안전했다. 일단 데이비씨가 제시했던 램프 정도 잡아주고요. 40번 문제, 자 마찬가지로 명칭 나오죠. 데이비와 한 명 더 스티븐슨. 그래서 인물이 지금 2명이 떴기 때문에 또 이 2명의 인물이 무조건 나올 테니까 이들이 나오면 풀면 되겠다. 어때요 여러분?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문제는 문제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키워드들이 명칭 키워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주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서 키워드를 미리 선택해 놓고 푸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이할 건데 섹션 3번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들이 앞에 섹션 1번과 2번과 차이점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의 지문에 나온다는 것이라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푸는 게 어려운데요. 지금 우리 세 문제 유형이 나왔잖아요. 이 세 가지를 지금 동시에 풀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목 찾기 문제, 헤딩 문제 28번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서머리 문제, 서머리에서 제일 먼저 풀릴 문제가 33번이기 때문에 33번을 우리가 지금 외워왔죠. 그 다음에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문제에서도 제일 먼저 풀릴 게 37번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외웠어요. 자, 이 세 개 중에서 지문 기준으로 몇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의 힌트가 제일 먼저 나올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33번이 먼저 풀릴 수도 있고 37번이 먼저 풀릴 수도 있고 28번이 먼저 힌트의 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풀기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따로따로 풀면 안 되고 모두 동시에 풀어주셔야지만이 한 번에 지문을 읽으면서 답을 낼 수가 있다는 점을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문제 처음에 하실 때 동시에 푼다는 게 좀 어색해서 그런지 처음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시간 내에 풀 수 있게 설계된 시험이기 때문에 꼭 동시에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정답을 이제 한번 찾아보러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석탄이라는 것은 주요 연료원으로 무려 5,000년 넘는 시간 동안 쓰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석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채집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지표면 위에 이 석탄이 표면 위에 노출되어 있던 것을 주로 우리가 채집을 했다. 즉 땅굴을 파서 간 게 아니라 표면에 노출되어 있던 석탄을 그냥 수집했다라는 것이죠. 자, 유럽 전역에 있는 석탄 광산들이 실제로 언제 대부분 시작을 했냐면 13세기 때쯤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서머리 문제에서 봤던 표현이기 때문에 서머리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았죠. 자, 그 이후로 석탄 생산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숯과 wood, 나무 같은 거를 대체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읽어보죠. 처음에 이 석탄 광산은 비교적 깊이가 얕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깊진 않았는데 빠르게 이게 발달하면서 석탄 광산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죠. 이제는 너무 깊어지니까 안 보이니까 인공조명이 필요한 지점까지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즉 석탄 광산의 깊이가 깊어지게 된다. 이것도 서머리 문제에서 읽어봤던 내용의 일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석탄의 광산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광부들은 뭐에 직면하게 되냐면은 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부연 설명을 주네요. 여기서 맞이했던 문제가 바로 뭐다? Fire dump, 메탄가스라는 것이다. 메탄가스를 제가 적어 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몰랐다고 했을 때 괜찮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면은 이 IELTS 시험에서는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일단 흐름은 지금 어떻죠? 서머리 문제에서 봤던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서머리 문제를 지금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더 좋았죠. 자, 바로 fire damp가 뭔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fire damp라는 것은 일종의 천연가스, 그러니까 원래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광산 안에 존재하는 가스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폭발을 했어요. 뭐와 접촉 시에 완전 그냥 노출된 불, 그러니까 불씨랑 만나면은 이 천연가스인 fire damp가 불꽃과 만나면은 폭발을 일으켜요. 폭발을 일으키면 여러분 이것은 좋은 점입니까? 문제점입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최초로 알려져 있는 메탄가스, 이걸 제가 메탄가스로 번역을 할게요. 메탄가스 폭발은 99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이게 실제 벨기에에서 1514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광산 깊이가 얕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광산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이 불꽃을 이용해서 안 보이니까 조명으로 저 불꽃을 썼고 근데 저 불꽃이
하필이면 광산 안에 있는 fire damp라는 천연가스랑 접촉을 했을 때 이게 가연성이었나 봐요. 그래서 폭발을 일으켜서 문제가 터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대략 중량을 좀 해보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답을 한번 내보도록 합시다. 광산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점차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잘 안 보이니까 이 불씨를 이용해서 탄광을 밝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씨 부분을 여기서 라이팅 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광산 안에는 fire damp라고 불리는 천연가스가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썼던 이 불씨와 천연가스인, 즉 메탄가스인 fire damp가 만나면 이게 폭발을 일으키니까 어떤 위험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이 불과 불씨와 그다음에 가스가 만났을 때 폭발의 위험이 있었던 것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현재 전치사 뒤의 자리가 빈자리이기 때문에 명사형으로 답을 내야 돼서 동사 쪽은 안 되고 명사형이었던 explosion 쪽으로 정답을 내는 게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다음과 같이 적어줍니다. 자, 이어서 34번 문제를 읽으실 건데, 그럼 서머리 문제는 항상 다음번 문제 읽으실 때 우리가 봤었던 내용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내용인가를 따져보시면서 읽으셔야 하고, 우리가 읽어봤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이건 비일치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한번 꼬인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고, 아니고 내가 읽었는데 이게 새로운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계속해서 순서 일치형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34번 문제, 그 다음번 문제를 이제 읽어볼게요.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무엇이었냐면은 환기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방식은 어떻게 해서 빈칸에 해당하는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자, 이제 환기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리를 한다, 두 부분으로. 어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지문을 읽으시면서 읽어보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34번 넘어가는 여기까지는 순서 일치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33번이 어쨌든 제일 먼저 답이 지금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순서대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28번 문제 헤딩 문제에도 섹션 A번에 대해서 답을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지금 읽어봤던 부분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광산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광부들이 기존에는 만나지 못했던 새롭고 끔찍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는데, 내용상으로는 이 fire damp라는 메탄가스가 불씨랑 접촉하게 되면은 폭발을 일으키는 게 큰 문제였었죠. 따라서 광업이, 즉 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유발됐던 새로운 위험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 폭발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해당 문제의 4번 보기가 섹션 A번에 언급이 되었다. 자, 헤딩 문제 풀 때 지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기보다는 일단 어떤 자세로 접근하자? 그렇죠. 보기의 내용이 지문에 조금이라도 언급이 되어 있으면 정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모두 읽어보신 다음에 내가 읽어보니까 지금 4번 외에는 A번 섹션과 관련된 게 없다 판단되시면은 이 4번 보기 내용이 A번 섹션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지 않더라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만 언급해도 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섹션 A번에서 4번 보기가 확인이 되니까, 들어있으니까 헤딩이 된다라고 이 시험에서는 이해하면 제일 좋겠어요. 알겠죠? 꼭 전체의 내용을 다 포괄한다는 생각으로 헤딩 문제를 풀지 마시고 어떻게든 언급만 돼 있으면 답이 되는 거다, 헤딩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섹션으로 넘어가서 동일한 방식으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가장 간단한 단순한 해결책은 뭐였냐면요. 자, 환기 얘기가 나오네요. 34번 문제, 서머리 문제랑 직접 관련된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환기를 개선하는 거였다. 많은 또 광산들은 한 가지 수직 통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수직 통로라는 것은 지면에서 작업 공간, 그러니까 지하 아래로 내려가는 수직 통로가 하나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광산에는 수직 통로가 딱 한 개밖에 없었대요. 자, 환기 시스템, 즉 공기의 순환은 개선시킬 수가 있었다. 어느 정도? 핵심 키워드 dividing이 나누다니까 34번 문제에서 말했던 분리하다라는 나누다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럼 뭐를 나눠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 shaft 수직 통로를 나눠서 두 개로 나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래로 내려가는
downcast, 하향갱도라고 할게요. 그래서 내려가는 방향일 때는 밖에 있었던 신선한 공기가 광산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뭐로 나누죠? upcast, 이거는 상향갱도라고 해볼게요. 이때는 오염된 공기 그리고 광산 안에 있는 메탄가스가 지면 위로 나가서 조금 이제 폭발의 위험성을 낮추게끔 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 것이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수직 통로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는 공기가 내려오고 하나는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해서 공기의 순환과 그리고 오염된 공기라든지 메탄가스를 지면으로 위로 올려 보내는 방법이 가장 단순했던 방법이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던 것은 이 환기 시스템을, 즉 환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체 뭐를 분리하고 나눌까 했는데, 분리한다는 얘기는 나눈다는 얘기와 같으니까 쉽게 정답을 가자면 이것이죠.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 대명사로는 절대 정답을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실제 지문에서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앞에서 찾아보셨으면은 그것은 바로 수직 통로였죠. 그래서 답은 shaft로 답을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5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조금 길었는데, 자, 그러나 더 나은 조명이 필요했어요. 이걸로는 안 됐다. 한 가지 제시됐던 게 뭐였냐면은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어디에서 발견되는? 물고기의 껍질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화학물질도 되게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 또 다르게 우리가 가능한 옵션이 뭐였냐면은 하나의 장비였는데, 이 장비라는 것은 35번을 생성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여겼냐면은 35번의 내용이 여기랑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35번, 즉 이 장비에서 만들어지는 35번이 뭐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가스는 fire damp입니다. 그래서 광산 안에 있는 메탄가스를 점화시켜서 불꽃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좀 문제가 길었는데 일단 물고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비 이야기가 나오고, 이 장비에서 생성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은 메탄가스인 fire damp를 점화시키지 않는다 정도 내용으로 요약을 하시고 지문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요거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본문으로 가보시는데, 어쨌든 이 내용도 읽어봤던 내용이 아니고 새로운 내용이니까 서머리 문제는 계속해서 순서 일치형으로 문제가 지금 제시되는 걸로 여기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뒤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가장 초창기 형태의 그런 안전한 광산용 조명이 사실은 뭐를 하려고 했냐면은, 좀 의역을 해야겠네요, 여러분. 바깥으로 노출된 불씨가 없는 상태에서 조명을 만들려고 했어요, 초기에는. 왜냐면 이 불꽃이 대기 중에 노출되게 되면 광산 안에서 폭발하니까 말이죠. 한 가지 초기 방법은 뭐를 이용하는 거였냐면요, 이 사실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부패하는, 즉 썩어가는 물고기에서 제거된 껍질이 어떤 원소를 포함한다? 이 인이라는 원소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조명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인이라는 물질은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인광이라는 형태로 빛을 발산하게 된다. 어쨌든 이 인이라는 물질이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직접 불씨를 이용하지 않고 인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조명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이 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독성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독성이 좀 있었고, 또 오히려 이것도 인화성이 있어서 불이 잘 붙었고, 그리고 스스로 점화되는 성질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안전한 조명에서는 우리가 거의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특성이었죠. 따라서 물고기에서 껍질에서 얻었던 인이라는 원소를 이용해서 조명을 만드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것이 안전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글이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멈추고 B번 단락에 대해서 헤딩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다면은 6번 보기가 언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초창기 시도들, 뭐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을 제공하기 위한, 뭐 없이? 직접적인 불꽃 없이. 그러니까 실제로 불꽃을 이용하지 않고, 왜냐면 이게 폭발하기 때문에 파이어 댐프랑 만나면, 그렇지 않고 다른 거로 이용해서 조명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물고기에서 얻었던 인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 6번 보기가 충분히 B번 섹션 단락에서 언급이 되었다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아까 계속해서 말한 대로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되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언급이 되어 있으면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헤딩 문제는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번을 대략 중간 정도 읽었을 때 6번 보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일단 6번 정답 후보로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내용이 없다면 6번으로 답을 내시면 되고 혹시 뒤에서 다른 내용이 더 언급이 된다면 그 내용과 비교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섹션 B번 부분은 초창기 조명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6번이 결론적인 답이었었죠. 자, 이어서 뒤 내용을 좀 더 보죠. 자, 그럼 물고기에서 나오는 인이라는 물질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은 바로 장치 또는 장비였는데 이것은 1750년도에 만들어진 장비였습니다. 이 장비는 이 손잡이를 돌렸을 때 철과 부딪히는 부싯돌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시스템 자체가. 그럼 부싯돌이 철과 부딪히게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불꽃이 이렇게 사방으로 쫙 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불꽃이 튀니까 이것이 주변 즉 광산 작업할 때 갱도 내의 주변 지역을 밝히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불꽃도 뭐라고 여겨졌냐면 근데 이 불꽃은 너무 온도가 좀 의역하자면 낮다고 여겨졌다. 뭐를 점화시키기에는 거기에 있는 광산 안에 있는 메탄가스를 점화시키기에는 온도가 너무 낮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온도가 낮으니까 메탄가스에 점화를 시키지 않겠지. 자, 정답 연결해 봅시다. 현재 소개됐던 거는 물고기의 인 말고 이 장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부분에서 이 장치는 손잡이를 돌리면 철에 대해서 부싯돌이 부딪혀서 불꽃이 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생성되는 게 뭔지에 입각한다면은 문제에서 말하는 creating과 35번 문제 바로 앞에 있는 created랑 동일한 표현이잖아요. 따라서 답을 내실 때는 불꽃이 튀는구나 라고 해야 하는데 정답을 한 단어밖에 적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답을 고르자면은 sparks로 답을 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지였죠. 따라서 답이 sparks였었고요. 자, 그 다음 36번 문제 파악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나 해당 장비는 추가적인 빈칸이 필요로 했고 뿐 아니라 보수 유지 작업, 교체 작업도 필요했다. 그리고 또한 안전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되는 문제이고 자, 다음 넘겨서 바로 보면은 해당 장비는 단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부연 설명으로 보시면 추가적인 인력들이 해당 장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사람의 인력이 계속해서 작동시키는 사람의 인력이 필요했다. 첫 번째, 또한 뭐가 필요했냐면은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했고 교체 작업도 필요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단어가 동일하게 줬기 때문에 문제랑 지문과 똑같은 단어를 제거한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manpower로 하셔서 서머리 문제를 마무리를 여기서 지어줍니다. 이어서 B 섹션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포스베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 어떻게 하다가 기존과 다른 이 점프 기술이 탄생하게 됐습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포스베리는 농담을 좀 하곤 했어요. 스포츠 기자들한테. 그러면서 일부 기자들한테는 뭐라고 알려줬냐면은 자기가 처음에는 종이에다가 이 높이뛰기 플롭이라는 이 기술을 내가 잘 설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 반면에 또 다른 기자들한테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가 이거 사실은 우연하게 이 기술을 발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일단 뭐 했을 때 도약 시에 발을 헛디뎌서 뒤로 넘어졌다가 우연히 이 기술을 알아낸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에다가 의도적으로 제대로 설계를 했다고 정보를 줬던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 어떤 기자들한테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라고 말했다라고 했던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31번 문제를 풀어줄 때 어떻게 하다가 이 기술을 생각해낸 거예요, 알아낸 거예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포스베리는 뭔가 기자들한테 서로 상충되는 설명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왜냐면 첫 번째 어떤 기자들한테는 자기가 기술을 설계했다고 했는데 또 어떤 기자들한테는 이거는 설계한 게 아니고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기 때문에 설계했다랑 우연이랑은 완전히 상충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동시에 성립이 안 되니까. 따라서 해당 기술에 대해서 포스버리가 상충되는 설명을 기자들에게 했다는 점에 미루어 봤을 때 31번 문제를 B번 섹션과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B번 정답 하나 나와줬고요. 그 다음 뒷부분을 계속 읽어볼게요. B번도 또한 답이 2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 인터뷰에서 포스버리가 뭐라고 밝혔냐면은 이 기술은 점차적으로 발전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수없이 많은 시도와 실패를 수반했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이지 진화 발전했던 그냥 자연스러운 기술입니다라고 포스버리가 다음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풀어볼 수 있었던 문제는 33번 문제였었는데요. 일단 인터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딕 포스버리가 자신의 이 포스버리 플롭 기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을 해온 것인지를 인터뷰했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이거는 수년에 걸쳐서 시도와 실패의 그런 거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이게 발전한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한 보기를 골라보시면 D번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 기술은 이루어진 거예요. 점진적으로니까 over many years 쪽으로 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 자연스럽게 시도랑 실패를 걸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거니까 그 어떤 종합적인 계획 같은 거를 해놓고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계획 없이 자연스럽게 하다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획 없이 했다는 것은 수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고 했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D번. 자, 이어서 34번 문제 다시 문제 더블 체크해 볼게요. 이 포스버리가 자기가 뛸 수 있는 높이에서의 큰 향상에 대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성취를 이뤄냈을까? 다시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시고 자, 이어서 C번 섹션입니다. 앞에 B번 섹션 추가적인 답은 나오진 않았고요. 포스버리의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10살에서 혹은 11살 때 처음 높이뛰기를 배웠을 때 자신은 가위 스타일을 이용해서 높이뛰기를 시도를 했었다. 그러나 이 스타일을 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유지를 했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코치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결코 이 가위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을 거라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 코치가 나로 하여금 가위 방식이 아니고 일명 belly roll이라고 불리는 배면 돌리기 기술로 이 점프 뛰는 거를 나한테 처음으로 시도하도록 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코치가 해당 기술, 기존의 기술로는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술을 바꿔서 해야 한다는 것을 권유했다고 내용으로 봐서 이해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28번 문제를 해당 내용과 연결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권유 또는 제안이 있었는가? 포스버리 너 바꿔야 된다. 점프 뛰는 방법을. 그래서 현재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했고 그거를 일명 belly roll 방식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일종의 권유 제안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28번 문제 정답을 C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뒷내용 계속 가볼게요. 그러나 저는 벨리롤 기술로는 정말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코치한테 좌절감을 너무 못하겠습니다. 좌절감을 표현을 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치가 그래서 코치가 정말 너가 원한다면은 그러면 원래 기존 방식이었던 가위 일명 가위 방식으로 점프를 뛰는 거 쓸 수 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에 바꿨던 방법 벨리롤 방법으로는 진짜 못해서 포스버리가 약간 좌절을 했기 때문에 해당 방식에 대해서는 만족을 한 게 아니라 좀 불만족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내용을 그대로 32번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있었는가? 포스버리가 만족하지 못했던 시기에 대한 언급 뭐랑 관련해서 자신의 경기력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왜냐면 바꿨던 기술로는 진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력이 속된 말로 형편이 없었다. 그래서 좌절감을 느껴서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32번 정답 C번 해서 자, C번 중요 포인트는 답이 2번 나오게 됩니다. 이 인포메이션 문제가 지금 MB 조건문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이 2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해당 섹션이 답이 2번 나오게 됩니다. 답이 2번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C는 나오지가 않을 것이라서 여러분 이 섹션 3번에서는 답이 중복이 될 때 2번까지만 시켜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동일한 것은 2번까지만. 자, 이어서 뒤의 내용을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 대회에서 포스베리가 다시 원래 기존 방식이었던 가위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베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회에서 높이뛰기 해야 되니까 뛰어넘어야 되는 이 바의 높이가 높아질 때마다 나는 엉덩이를 조금 들어 올렸고요. 그 엉덩이가 들어 올린 거에 따른 이제 반응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어깨가 그것 때문에 뒤로 젖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회 끝날 무렵에 나는 내 최고 기록을 더 높이게 됩니다. 15cm만큼 더 내 최고 기록을 종종 기록을 높여서 무려 1m 78cm까지 높이뛰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3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 방식이었던 시저 스타일에서 가위 시저 스타일에서 해당 인물이 약간의 변칙, 엉덩이를 조금 들어 올리고 어깨를 뒤로 빼는 기존의 가위 방식에서 약간의 변형을 해서 기록 향상을 일으킨 다음에 3위까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4번 문제랑 연결을 해서 답을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포스베리가 기록 향상을 높이뛰기 할 때 기록 향상을 언제 달성하게 되었는가 이거였는데 본인이 쓰고 있었던 이 가위 방식에서 약간의 변형을 했을 때 이 기록이 향상이 된 게 나왔죠. 그때 변형이라는 것은 엉덩이를 좀 들어 올리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뒤로 젖혀지게 되는 이 약간의 변형이 되면서 기록 향상을 무려 최고 기록 15cm나 이뤄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답을 골라보시면 A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기술을 조금 바꿨을 때 기록 향상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답 A번, 이어서 35번 문제 더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포스베리 점프가 진화 발전했는지를 설명할 때 이 리처드 호퍼 씨가 어떤 사실을 강조하게 됐는지 이 리처드 호퍼를 찾아가지고 답을 찾아보죠. 이어서 D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포스베리의 플롭 기술이 발전 진화하게 됩니다. 부연설만 보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설계에서 나온 방식이 아니고 but from 뭐로부터 나오게 된 거냐면 시도와 실패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기자인 리처드 호퍼 씨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봅시다. 이 호퍼 씨는 비록 포스베리의 팔과 다리는 좀 의역을 할게요. 뭔가 너무 정돈이 안 된 상태로 정돈되지 않게 무작위식으로 이렇게 막 동작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이 움직임들은 뭐 할 때 도움이 되던 움직임들은 포스베리로 하여금 1cm 높이뛰기 향상을 해주게 했던 동작만큼은 뭐가 되었다? 그대로 잘 유지가 되었다. 동시에 나머지 동작들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 기술이 발달 혹은 진화하게 되면서 말이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동작들이 너무 정돈되지 않고 막 무작위로 이 동작이 난잡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높이뛰기 기록을 향상하게 해줄 때 도움이 됐던 동작은 그래도 유지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불필요한 동작들은 제거하게 돼서 정돈하게 되었다라고 읽히게 되네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럼 답을 내봅시다. 그래서 이 리처드 호퍼 씨가 강조했던 부분은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불필요했던 동작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필요한 동작만큼은 계속해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controlled, 딱 체계가 잡힌 통제가 된 그런 동작을 사실은 했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고 보면 되죠.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난잡해 보였는데 이 동작이, 근데 보니까 실제 필요한 동작은 쫙 유지해 갖고 그리고 점차 나머지 불필요한 동작들은 또한 제거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언뜻 겉으로 봤던 것보다는 이 포스베리가 뛰었던 이 동작의 과정이라는 게 겉으로 봤을 때보다는 보다 좀 통제된, 그러니까 좀 더 의역하면은 체계가 오히려 좀 잡혔던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B번. 자, 이어서 3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멀티플 초이스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포스베리 본인이 본인의 생각을 옹호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자신의 이 점프 뛰는 방식이 사실은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옹호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점을 들면서 자연스럽다고 말했는지 찾아볼게요. 이어서 2번 단락으로 오겠습니다. 이 포스버리는 겉으로는 자신이 뛰는 이 기술, 이 플롭, 자신이 뛰는 이 기술의 이 어색함,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뛰는 방식이 어색하게 뛰는데 이 어색함에 대해서 포스버리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포스버리가 뭐라 말하냐면은 이 기술,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술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라고 포스버리가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단지 이 기술을 발견한 그냥 첫 번째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캐나다의 높이뛰기 선수인 데이비 브렛이라는 사람이 나보다 몇 살 어린데 이 사람 또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기술을.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캐나다의 어떤 다른 인물도 나와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고작 몇 년 이후에 실제로 나를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한 번도 보지 않은, 나의 기술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어떤 별도의 선수도 나랑 똑같은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높이뛰기 선수라면은 높이뛰기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 높이뛰기 기술이 뭔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을 다른 선수들도 이렇게 하지 않냐를 내용을 가지고 나름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옹호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지문을 중략을 했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은 브루스 콘드라는 다른 인물도 똑같은 포스베리 플롭처럼 동일한 기술을 썼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포스베리가 본인의 이 높이뛰기 기술에 대해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라고 말했던 이유는 나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자기와 똑같은 기술을 나를 보지도 않고도, 내가 했던 거 보지도 않고도 독립적으로 그들 역시도 이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알아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옹호를 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은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라고 말했으므로 이걸 반영한 정답이 D번이었습니다.